3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유로존 국제금리 하락과 국제통화기금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승인에 미국 경제지표 호조까지 가세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덕에 S&P 500 지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증시는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 증시는 0.08% 하락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미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양자 정상회담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데 합의했다는 보도가 오보로 드러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전일 대비 32센트 하락한 105달러 1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지원금 280유로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 중 16억 5천만 유로는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하는 미국의 숫자가 4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또 미국 동북주 지역의 제조업 경기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3,000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는 S&P 500 지수가 14,000선을 1,4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기록이 달성되기도 했었죠. 바로 애플의 주가인데요. 500달러를 넘어선 지 한 달 만에 장중 6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간밤 글로벌 재료들 상당히 풍성했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끌어주기도 했는데 어떠한 경제 지표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발표됐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핫 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S&P 500 지수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포인트 위에서 마감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3대 지수 자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네, S&P 500 지수가 1,400에 등장한 것은 3년 9개월 만입니다. 네. 근 4년 만에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우, 나스닥, S&P 이렇게 순차적으로 현재 지수에 등장하는 모습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44% 상승한 13,252로 나타났고요. 나스닥은 0.51% 상승했습니다. 3,05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 오르면서 1,40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하락세를 지속했고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경기가 호조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월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이도 상승세에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주가의 상승은 금융주가 이끌었는데요. 종목별로 좀 더 살펴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4% 이상 상승하면서 금융주의 상승 바톤을 JP 모건에서 현재 바톤 터치를 한 그런 흐름이고요. JP모건도 오늘 2.57%, 어제 7%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 가까이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MD는 매수 추천, 증권사의 매수 추천이 나오면서 6.31% 상승했고요. 반면에 캐피털원은 반면에 애플은 0.68% 소폭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600달러를 터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겠고요. 시스코는 NDS 인수 소식에도 불구하고 1.41% 하락하는 등 주가가 다소 이런 그 흐름에서 나스닥의 일부 IT주들은 조금 소폭 내리고 그다음에 금융주의 움직임 이런 쪽들이 좀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예, 금융주 흐름이 좋았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를 끌어올린 동력은 뭐니 해도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였습니다. 이 매주 목요일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날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뉴욕 제조업 경기도 4개월째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먼저 호재가 됐는데 먼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번 주에 발표된 내용은
35만 1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35만 7천 건 정도였는데요. 이보다 현재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역시 그 신규 실업과 관련된 이런 쪽에서는 현재의 기조적인 하락세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주 전 수치인 36만 5천 건 대비 이번 주에 나온 수치는 1만 4천 건이 내려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도 36만 건을 현재 하회하는 기조적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4주 평균은 35만 5,750건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 고유가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난 2월 생산자 물가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볼게요. 네, 역시 생산자 물가 지수의 움직임은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유가의 복병 이런 부분은 여전히 현재 약간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0.4% 전월 대비 상승을 했는데요. 예상치는 0.5%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보다는 조금 그 상승폭이 둔화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1월에 0.1% 상승한 것보다는 조금 더 현재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점, 특히 고유가의 연료비 부담이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도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현재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를 들여다보면 이는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유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비교적 현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가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류비와 관련된 유가의 움직임 이런 점이 현재 미국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유류비, 물가에 미치는 전망을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오고 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엊그제 이제 버냉키 네.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유가와 관련된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일고 있는데요. 현재 버냉키 의장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 특히 유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소 일시적일 것이고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이고 물가에 큰 부담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핑코의 빌 그로스가 버냉키 시각이 다소 틀렸다라고 현재 강한 어조로 좀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도 유가가 최대 복병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가와 관련된 문제는 미국 경제에 현재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서 여전히 담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가는 다소 부담스러운 재료이긴 하지만 이 고용 시장과 함께 제조업 경기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넉 달 연속으로 이 제조업 경기가 전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네, 3월 뉴욕과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네. 비교적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역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20.21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17.5보다 좋은 수치가 현재 나왔고요.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는 기조적으로 현재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 뉴욕 제조업 지수인 19.53보다도 소폭 상승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12.5로 3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도 예상치인 11을 넘는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도시 지역의 경기 흐름은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뉴욕과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미국 전반적으로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네. 예. 특히 이제 대도시 상업시설이 활발히 움직이고 네. 고용 시장의 흡수 이런 쪽에서 고용 인력의 창출 이런 점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금융가 특히 이제 대도시 지역에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부 뭐 8개 지역을 통틀어서 이제 그 제조업 경기를 좀 조사를 해보면 일부 조금 미지근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제조업 경기가 조금 상승하는 추세에서 다른 지역들이 현재 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국 증시가 모두 올랐는데 이 영국 증시만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날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좀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발표가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피치사가 어제 이제 좀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었죠. 네. 이런 점에서 오늘 유럽 증시가 비교적 그래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영국 증시는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0.92% 상승했고요. 영국 FTSE 지수는 0.08% 소폭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캬크 지수는 0.44% 상승했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제 시장에서의 국제 소화 이런 부분도 낙찰 금리가 내려가면서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타났지만 영국이 어제 발표된 피치사의 신용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된 수치 이런 부분이 영국 증시에서 정유주를 중심으로 종목별로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살펴드리면 독일 증시에서는 실적 악화 전망이 나온 루프트한자가 0.9% 하락했고요. 영국은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1.3%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증시에서는 알스톰이 2.2% 상승세, BNP 파리바도 1.2% 상승을 보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금융주인 방키아가 0.8% 하락하는 등 유럽 증시의 금융주의 움직임은 뉴욕 증시의 금융주의 움직임보다는 다소 좀 등락이 엇갈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지원금 중 280억 유로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일부분인 16억 5천만 유로는 우선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고요? 16억 5천만 유로가 아니라 165억 유로가 정확한 수치입니다. 예, 그렇군요. 약간의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280억 유로 정도인데요. 현재 1차 구제금융에서 현재 미지급이 된 100억 유로 정도가 여기 이제 같이 이제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IMF는 15일 날 예정대로 이사회를 열어서 현재 그 구제금융의 집행 이런 부분에 승인을 했는데요. 1, 2차를 합해서 현재 230억 유로 정도를 상정하고 있었는데 이보다는 50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좀 늘어난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 165억 유로가 바로 지급되는 그런 수순으로 현재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 20일 날 현재 그리스의 145억 유로의 국채 차환 발행 이런 점도 현재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가 전략 비축유 방출에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익명의 오바마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역시 이제 14일 날 그 캐머런 총리하고 오바마 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캐머런 총리에게 이제 넌지시 건의를 했더니 캐머런 총리도 이에 대해서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느냐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비축유 방출과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 이제 들이우자 전략 비축유 방출로 인해서 유가의 움직임, 특히 상품 시장의 움직임이 다소 이제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방출이 합의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전략 비축유 방출과 관련된 부분은 IEA 국제 원자력 기구, 국제 에너지 기구 IEA죠. 이런 쪽에서는 그 비교적 그 많은 회원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그 넌지시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 시장이 조금 흘려보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작년에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3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한 전력이 있는데요. 이때 유가가 8%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미국이 그 유가와 관련된 부분의 고민이 이런 쪽에서 이제 읽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미국이 비축유를 방출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행정부는 유가가 아주 급등하거나 아니면 그 시장에 미칠 아주 타격이 클 경우에 이런 그 비상 상황에는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라고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번 이런 부분이 리비아 사태 때문에 방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대선을 앞두고 일부 이제 공화당 쪽에서 불거지고 있는 내용들이 유가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공방이 많이 이제 민주당 쪽을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 카드를 현재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금값은 소폭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3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전략 비축유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그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이런 논란 때문에 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0.2% 32센트 하락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05달러 11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금 가격은 최근 달러가 강세 기조에서 소폭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자 금 가격도 최근 하락세에서 다소 반등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1% 오른 온스당 1659달러 50센트에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JP모건이 중국 경제가 이미 경착륙에 진입했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신용평가사 S&P는 오히려 올해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신용평가사마다 주장이 좀 엇갈리는 건가요? 신용평가사와 네. 어떤 골드만삭스 등 이제 투자은행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코멘터리, 네. 이코노미스트의 의견도 상당히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비중이 큰 JP모건이 어제 그 중국이 이미 경착륙에 들어섰다라고 이런 부분에 선을 아주 그었는데요. 자동차 판매라든지 철강, 시멘트 이런 쪽에 수요가 급속도로 좀 냉각되고 있고 2월에 그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크게 올라오는 등 이런 점에서 중국이 이미 경착륙에 들어섰다라고 현재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일대의 스티븐 로치 교수는 중국의 경착륙은 너무 그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중국의 그 원자바오 총리가 그동안 고수했던 8% 정도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7.5%로 낮춘 부분이 이런 그 불협화음, 이런 논란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중국의 경착륙 논란이 일어난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를 하회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중국의 그 경기라든지 중국의 내수 경기 이런 부분이 그 중국이 예상하고 있는 만큼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현재 고민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제 그 주택 시장의 문제 이런 쪽은 원자바오 총리도 현재 주택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성적인 상태에 현재 보지 않는다. 이성적인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현재 선을 긋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주택 경기와 관련된 버블은 조금 더 식히겠다는 그런 쪽의 그 현재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현재 중국이 기저적으로 위안화 절상 기조를 다소 약화하는 추세로 현재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중국의 현재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은 좀 다급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 밤 발표될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대기가 하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0.4% 올랐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가 0.5% 정도로 현재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2월 미국의 산업생산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는 0.4% 정도 현재 상정을 하고 있고요. 3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는 75.6 정도로 조금 올라갔을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의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핫이슈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는 어떨까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예, 간밤 S&P 500 지수가 역사적인 1,4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 고용 경기와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지표도 좀 호재가 된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국내 증시 금일도 추가 상승은 나올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스피 지수 고점이다, 더 추가 상승할 것이다, 아니면은 지금 의견이 이렇게 반반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방향성은 외국인 매수 강도와 규모가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관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올라오면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세는 초대형주로 쏠리는 수급 자체가 시장을 오버슈팅하기엔 제한적으로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초대형주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상당히 높은 시가총액 비중을 높은 종목들이 계속 조정을 받지 않고 우상향 패턴으로 가면서 다른 중대형주들은 상당히 지금 저조한 하락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만을 놓고 봤을 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체감 지수는 1800선 아래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어떻게 올리거나 투자 전략이 쉽다 이렇게 보이는 솔직히 전 종목이 오르는 강세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풍역 속의 빈곤이다라는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담스럽다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대형주 지금이라도 좀 대응을 해봐야 하는 겁니까? 좀 전략 좀 세워봐 주시죠. 일단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초대형주 삼성전자 이런 주식을 많이 사거나
현금성이나 이런 면에서 사기가 어렵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20% 이상 또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올해 1, 4분기 컨센서스가 예상이 한 5조 2천억 정도, 5조 좀 높게 5조 3천억, 4천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분기는 IT 전기전자 기술 업종이 항상 비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다릅니다. 눈부신 스마트폰 성장세에 힘입어서 컨센서스가 계속 상회되는 실적 기록할 전망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5천억대 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전분기 대비도 15%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수치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의 초대형주지만 이익 모멘텀이 폭발적이라 당분간 주가 상승세 미국의 애플과 같이 똑같이 일어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일단 두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조정시 매수 그리고 올라오면 매도 이렇게 하는 접근도 괜찮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현대 및 기아차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 자동차 업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 일본 대지진으로 누린 반사 이익이 줄어들고 그리고 엔화 약세가 최근에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결국에 일본차와 경합 중이면서 국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우려가 커지면서 조정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외국인 매수가 지금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매수도 들어오면서 그 이유로는 저평가 매력 그리고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계속 영업이익이 1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컨센서스가 유지되면서 대장주 자동차 업종의 EP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 IT 쪽과는 좀 다른 게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가격대는 뭐 저평가 그리고 영업이익률 10%대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이런 시총 상위 초대형주가 시장을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기 힘드신다면은 여전히 계속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결국에는 IT 부품주 이쪽으로 좀 노려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그나마 살아있는 업종 중에서 다른 중대형주들은 다 화학, 철강 이런 쪽은 다 죽고 있지만 조선업종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물동량 증가 회복 FTA도 이제 체결이 됐죠. 한미 FTA. 그래서 그게 발효가 되면서 어떤 물동량의 증가 회복 기대 심리로 해운업 쪽이 운임 상승 효과와 함께 바닥에서 상승 추세로 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조선 해운업종 그리고 IT 부품주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의 투자 전략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좀 아침 이제 미국발 훈풍으로 강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장중 조정은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초대형주 흐름 속에서 관련 부품주 결국에는 스마트폰 관련 IT 부품주들 그리고 자동차를 접근하기 힘들려면 자동차 부품주는 많이 빠져서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쪽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하시고요. 기간 수급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종목을 추종 매매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수준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해진 조선 그리고 해운업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집 과정을 조정시마다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주는 현재 기관의 매도세가 결국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유주, 화학주, 철강주 전부 다 기관의 매도세로 많이 시장 대비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중국이 결국에는 전통적 중국 업종 성장성보다는 소비재 관련 중국 관련주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압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부담스럽다면 IT 부품주 그리고 조선해양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됐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가운데 구의 자양 유도 정비구역이 처음으로 구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십만 원대의 보조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전자, SK텔레콤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 가격의 상하한선을 정해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격 민감도에 따라 쌀 10%, 축산물 20%, 채소류 30% 등으로 상하한선을 구분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우리나라 복권 구입자 10명 가운데 7명이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로또 복권을 구입한 사람 가운데 69.4%가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의 가구에 속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강변 초고층 프로젝트는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직 시절 공들인 분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기대 동안 물론 잡음도 끊이지가 않았었는데요. 추진 3년 만에 이 사업이 좀 백지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요? 예, 서울 구의 자양 유도 정비 구역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10개 한강변 전략 유도 정비 구역 내에서 개발 사업이 보류되거나 무산된 적은 있지만 정비구역 전체가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진구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진구는 구의 자양 유도 정비 구역 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및 건축 허가 기준 강화 지역 해제안에 대해 지난 2월 공고를 내고 이미 주민 연락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과 건축 허가 기준 강화는 재개발 등 정비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규제로 이를 푸는 것은 정비구역 해제를 의미하는데요. 구의 자양 유도 정비구역은 총 129만 제곱미터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일대는 평균 30층, 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행위 허가 제한 및 건축 허가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자양동 651, 667 일대 55만 1,600제곱미터로 구역 내 존치구역을 제한 개발 대상지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추진 3년 만에 한강변 르네상스 사업이 빛도 보지 못하고 좀 흔들리고 있는 셈인데요. 다른 지역도 여의치 않아서 사실상 용도 폐기된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서울 시내 한강변 10개 정비구역 중 하나인 구의 자양 지역이 해제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오세훈 전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기부 체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이번에 해제 절차에 들어간 구의 자양 유도 구역은 물론 나머지 사업도 대부분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망원과 당산 등 5개 유도 정비 구역의 경우 기부 체납을 싸고 주민 간 갈등이 커 사업 추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나머지 전략 구역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이 역시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 부담과 단독주택 및 아파트 소유자 간 갈등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보조금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사 그리고 제조사 간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휴대폰을 바꿀 때 가장 큰 유혹이 되는 수십만 원대의 보조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전자, SK텔레콤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과 휴대폰 제조사들이 미리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려 놓고 할인 혜택을 부과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반했다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 이들 기업들은 행정소송 등 맞불을 놓으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15일 SK텔레콤과 KT, LG U+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펜텍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휴대전화가 판매되는 시스템은 보통 휴대폰 제조사가 통신사에 휴대폰을 공급 가격에 판매하고 통신사는 대리점에 다시 출고가의 휴대폰을 팔아 요금 수익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기간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 5천 원 높게 책정하고 차액을 보조금 지급인 것처럼 악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신사의 공급가에 비해 높은 출고가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통신사들의 가격 부풀리기에 동조했는데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조 3사는 209대 모델의 국내 공급가를 수출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이때 통신 3사는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며 제조사들의 공급가 부풀리기를 용인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게 공정위 측 지적인데요. 공정위는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면서도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고자 통신 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의견서를 받아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치솟는 물가에 주부들의 한숨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 물가를 잡기 위한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고요? 예, 정부가 농축수산물 품목별로 가격 상하한선을 정해 설정에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우리네 가정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5일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 가격의 상하한선을 정해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가격 민감도에 따라 쌀 10%, 축산물 20%, 채소류 30% 등으로 상하한선을 구분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요. 상추와 오이, 호박 등 채소류의 경우 가격이 10%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20% 등락 시 정밀 모니터링, 30% 등락 시 수급 조절 등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방식입니다. 상한선이 10%로 제한되는 초민감 품목은 가격이 10%만 올라도 정부 수매, 수입 확대, 생산지 폐지 등 조처를 하게 되는데요. 소나 돼지, 닭 등 축산물도 초민감 품목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소류 중 배추와 마늘, 양념류 등 소비가 많은 품목은 상한선을 30%보다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 생산단체, 소비자단체와 추가 논의를 거쳐 품목별 상한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 물가는 오르고 사교비는 늘고 또 노후 걱정까지 이런저런 고민 끝에서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 특성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나라 복권 구입자 10명 중 7명이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 1,013명을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로또 복권을 구입한 사람 가운데 69.4%가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에 속했습니다. 국내 가계 중 중간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3분의 2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4사분기 현재 351만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복권 구입자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구 월 평균 소득별 복권 구입자 비율을 좀 더 자세히 보면 400만 원 이상이 32.8%, 300만 원에서 399만 원까지가 36.6%, 200만 원에서 299만 원까지가 19.7%, 199만 원 이하가 9.5%로 파악됐습니다. 로또 복권 구입자 중 대부분은 소액 구입자였으며 매주 사는 구입자의 비중도 10명 중 한두 명 걸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로또 복권 1회당 평균 금액은 5천 원 이하가 66.4%, 1만 원 이하가 28.9%, 1만 원 초과의 복권을 구입한 사람이 4.7%로 집계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앤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일장 코스피 지수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기관의 매물이 좀 부담스러웠던 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FTA 관련주는 싱싱 달리기도 했었죠. 어제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해외 증시 호조 속에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국내 증시 역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전일은 하루 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은 전일도 순매수 1,677억으로 지속됐으나 기관들이 약 2,500억 원가량의 순매도 물량을 출회를 시키면서 그 지수 상승을 좀 가로막고 있는 양상인데, 특히 이 투신권에서 3,444억 원의 순매도가 지수 상승을 가로막은 주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매수는 운수 장비 업종과 서비스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이었고, 기관 매도는 화학과 철강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났습니다. 강세 업종을 살펴보면 음식료라든가 은행, 운수 창고, 보험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업종들은 외국인 매수 업종이나 기관 매수 업종과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먼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과 오리온과 같은 그 업종 내에서 비중이 좀 큰 이러한 종목들이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이후에 구체적인 소비진자 정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나가고 있고, 은행 업종에서는 해당 그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4-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2%대 강세가 업종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가 오랜만에 5% 전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최근에 이 운수창고 업종, 특히 이 전일 급등한 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 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 규제 이런 움직임으로 해서 상당 부분 소외됐었던 이러한 종목들인데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 기금공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연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이 기금공제가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업종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안리아와 삼성생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인 삼성물산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신고가 랠리 행진에 따라서 그 삼성전자의 그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인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세 업종 4업종을 살펴봤는데요. 이 4업종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모두 일부 종목의 영향력이 큰 이러한 그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한 운수 장비나 서비스업이나 금융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승률 상위에 올라오지 못했고, 전일 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약세 업종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앞서서 이제 기관이 집중적으로 순매도한 업종이 이 화학 업종과 철강 금속 업종에 집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일 약세를 보인 업종은 단연 이 화학 업종과 철강 금속 업종이었습니다. 화학 업종은 OCI부터 KCC, S-오일, 호남석유, LG화학 이러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최근 약 1-2개월간 그 최저 주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입니다. 사실 이 화학 업종의 OCI라든가 S-오일, 호남석유 이런 기업들은 그동안 유가 움직임과 상당 부분 동행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던 이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상승 행진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속적인 하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지수도 같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원인은 이 두바이유와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그러니까 WTI라고 부르죠. 이 두바이유와 WTI의 가격이 지금 오히려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같은 경우는 질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통상 이 두바이유보다 가격이 높은 가격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바이유가 서부 텍사스 중진유의 가격을 앞선 지 이미 오래됐고, 이 가격 격차를 지금 더욱 크게 10% 이상으로 더욱 크게 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큰 원인은 이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또 관련 석유 그 화학 기업들의 스프레드 가격 스프레드에 따라서 이익을 챙기는 기업들인데요. 이 스프레드가 최근에 또 줄어들고 있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OCI 같은 경우는 유럽의 태양광전 축소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매주 수요일 날 오후에 발표되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무려 7, 8% 이상 급락했습니다. 네. 그러한 영향으로 해서 이 목요일만 되면 이 폴리실리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 다음날 주가가 이렇게 큰 변동을 보이거든요. 폴리실리콘 가격 급락이 직접적인 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철강금속 업종은 고려아연과 현대제철 뭐 이러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러한 기업들 그 철강주의 약세가 그 상당히 두드러지는데, 이 기업들도 이 철강업계 전반적으로 1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는데, 한진중업이 16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수주설로 해서 전시장에서 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이 조선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올 때 좀 소외된 부분도 일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락앤락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 앞서 말씀드린 음식료업종의 CJ 제일제당이나 오리온 뭐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때 그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전일 하루는 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페스 같은 코스닥의 그 IT 관련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뭐 강세를 보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내 유일의 모바일 AP 관련주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일장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세 부터인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훈풍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국내 증시 추가 상승 가능할지 좀 눈여겨볼 만한 테마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죠. 예,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해서 천천히 움직여 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느끼는 체감은 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상당히 전문 투자자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이러한 국면인데요. 그 어려워하는 원인은 뭐 간단합니다.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해외 증시 대비해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투자라는 것은 해외 증시가 약세를 보여서 국내 증시가 같이 빠지더라도 해외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그러한 국면에서 오히려 시장이 또 쉽게 느껴지고, 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최근처럼 국내 증시가 언더퍼폼한 모습,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이미 13,000선을 돌파를 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3,000선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는 추세에 순종하면서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이시고, 단기 투자자는 이러한 신고지수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각 업종에서 최근에 이 급락하는 어떤 탑픽주들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테마 대신에 종목을 좀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솔라시아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휴대폰용 유심 카드 개발과 상용화를 시킨 이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06년에 세계 최초로 유심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SK텔레콤과 KT 양대 이동통신사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경쟁업체에는 유비벨룩스와 KBT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 그러니까 20%대의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2012년 ROE는 24%가량 전망되는 가운데서 현재 PBR이 1.7배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모바일 보안과 결제 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감안할 때 더욱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뭐 8월 달에 일시적으로 8,000원까지 뭐 급등하긴 했지만, 이는 주가가 올라서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일어나는 오버슈팅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뭐 6,800원대의 저항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약 6개월 동안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재차 이제 6,800원권력을 돌파했다가 눌리는 모습인데, 이 눌리는 모습을 보일 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들은 거래량이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죠. 매도가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이 상당히 지금 훌륭하고 업종이
업하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눌림목을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해 나가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굿모닝 대박 예감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